학습 목표를 보면서 큰 틀부터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정갈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시를 감상하면 되는 거고요. 문학작품의 갈래가 쌤이 아까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4개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정갈래는 가장 대표적으로 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사갈래는 소설, 극문학, 희곡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교술은 수필갈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작품이 서정갈래죠. 화자의 어떤 정서를, 주관적인 정서를 사전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렇죠? 함축적인 언어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이 언어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운율이 들어있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소설은 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재현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 화자의 정서적 감흥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갈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어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서 운율이 생길 거니까 시를 볼 때마다 운율 형성 방법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양한 표현 방식 그랬으니까 시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서정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라고 했는데,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현대시 전부 다 시에 속하는 시가문학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서정갈래에 속하게 됩니다. 서정갈래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화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운율, 심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에게 있는 감각은 오감인 거 알고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인데, 감각의 전이가 루나면 쌤이 공감각이라고 공통학습 시간에 쌤 먼저 말씀드렸죠. 표현 기법이라고 하는 건 서정갈래의 구성 요소라고, 내용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서리법, 의인법, 역설법, 반어법 이런 것들을 시 속에서 당연히 찾아봐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선생님 먼저 잠깐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의 언어는 운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기 전에 내재율과 외형률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 운율을 이야기할 때 내재율이냐 외형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재율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율격을 내재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일정한 규칙 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운율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의성어나 의태어를 반복하는 것도 운율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율격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규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글자 수, 음보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눈에 보이게 율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시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조가 몇 음보로 이루어져 있죠? 4음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4음보의 덩어리가 눈에 보인다거나 하는 것은 외형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예로 들은 시조가 정형시잖아요. 정형시는 일정한 글자 수와 음보율에 맞추어서 쓰기 때문에 외형률을 가지게 되고요. 대부분의 자유시나 산문시는 내재율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 볼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시도요, 당연히 시조도 아니죠. 외형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재종의 첫사랑 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재종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뭇가지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이 나뭇가지가 이 눈에게는 뭐가 되냐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눈이 뭐가 되냐면 사랑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나뭇가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을 지금 선생님 그려놓은 거예요. 이 사랑의 주체인 눈이 이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뭐를 하고 싶냐면 눈꽃을 피우고 싶어요. 눈꽃. 선생님 하트 그렸어요? 눈꽃이에요. 이때 눈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눈꽃의 원관념은 꽃이 아니라 눈이에요. 나뭇가지 위에 눈이 올라가면 우리 볼 때 마치 나뭇가지 위에 꽃이 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눈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은 사랑하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눈꽃을 피우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날리는 눈이, 흐트러지게 날리는 눈이 나뭇가지에 안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미끄러지기도 할 거고요. 또
바람만 불면 날아갈 거고요. 햇살이 뜨면 햇살이 생기면 녹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눈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눈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눈꽃을 피워내요. 하지만 첫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금방 사라지거나 깨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 눈꽃이 녹아요. 눈이 녹아요. 녹고 나면 이 눈이 녹은 자리에 진짜로 뭐가 피어나냐면 봄꽃이 피어나요. 봄꽃. 물론 시에서는 봄꽃이라는 시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덧드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봄꽃이에요. 봄꽃의 원관념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눈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요, 녹아요. 그리고 봄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진짜 꽃이 피는 거예요. 얘가 첫사랑이죠. 그리고 봄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첫사랑의 상처가 지나간 뒤에 오는 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란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려고 했어요. 흔들리는 나뭇가지,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었죠? 얘가 뭐가 되나요? 사랑의 대상이 될 거고요. 이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우기 위해서 이때 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눈꽃이에요. 진짜로 피어나는 플라워가 아니고요. 나뭇가지 위에 눈이 올라가서 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사실상 원관념은 나뭇가지 위에 눈이 올라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꽃 한번 피워보려고. 그러면 꽃을 피우는 게 뭘까요? 사랑을 이루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제목인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랬어요. 그럼 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가 되죠. 사랑의 주체. 얘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뭇가지가 되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일 거고요. 멈추지 않았으랴 물어보는 것 같지만 묻는 게 아니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서리법이 사용되었네요. 일련의 내용만으로 시적인 상황이 벌써 한눈에 잡히죠. 나뭇가지 사랑의 대상, 내린 눈이 나뭇가지 위에 눈꽃을 피우고 싶어 해요. 어떤 노력을 지금부터 할까요? 이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연의 행은 전부 다 눈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1번, 싸그락 두드려도 보았어요.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2번, 남분분 춤추어 보았어요. 흔들리는 눈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한다는 것도 역시 눈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미끄러져도 다시 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싸그락, 남분분 전부 다 뭔가요? 음성상징어예요. 싸그락은 눈이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예요. 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의성어가 되고요. 남분분은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이고요. 당연히 의태어가 되죠. 의성어나 의태어를 모두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음성상징어라고 이야기하죠.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싸그락이라는 단어가 시어가 반복되고 있고요. 남분분 반복되고 있고요. 갯지라는 거 보이나요? 갯지, 그쵸? 반복되고 있고요. 미끄러지기는 완전히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어서 운율 형성 방법까지 볼 수 있어요. 같은 말이나 비슷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서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눈이 하는 노력이에요.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첫사랑의 속성이 어떤가요? 잘 이루어지나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 이루어졌다 해도 깨지기도 쉽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바람 한 자락 불면 날아갈 사랑 그랬잖아요. 요 자체가 지금 뭐가 되냐면 첫사랑의 속성이 되죠. 첫사랑의 속성 어떤가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아까 눈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이루어져도 금방 깨지고 많은 첫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바람은 첫사랑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련이 크지도 않아요. 한 자락 이것만 찾아와도 날아가 버릴 그런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을 위해서 4번 눈이 하는 노력이잖아요.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다고 이야기했죠. 햇솜이라
솜이라고 하는 건 솜 중에서 그 해에 막 이제 처음 나온 솜이니까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눈이 나뭇가지에게 주는 어떤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고요. 뭐뭐 같은 그랬으니까 직유법 쓰이는 것은 여러분 다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퍼부어준 다음에 드디어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아라 그랬으니까 이 황홀은 나뭇가지 위에 눈이 올라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눈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에 그림 그릴 때 눈꽃은 키워드가 눈이에요. 눈, 나뭇가지 위에 눈이 올라갔어요. 눈꽃을 보아라 그랬으니까 예찬적인 태도도 들어있어요. 물론 이 시가 자연 현상 자체를 예찬하기 위한 시가 아닌데 첫사랑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순간의 감동을 와, 저 황홀을 보아라 그래서 예찬적인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아라 그래서 첫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봄이면 그랬어요, 얘들아. 뭐가 들어있게요? 시간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아까는 눈이 나왔으니까 어디였어요?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면 봄이면 그랬으니까 계절의 변화 들어있어요. 근데 봄이라는 계절은 여러분 어떤가요? 눈이 녹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 가지는 한 번 된 그 자리가 뭐냐면 나뭇가지 위에 눈이 올라갔어요. 눈이에요. 봄이 왔어요. 눈이 녹았어요. 첫사랑이 깨졌어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사랑의 상처가 남겠죠. 그러니까 한 번 된 그 자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첫사랑의 상처를 비유하는 말이죠. 첫사랑의 상처. 눈이 녹은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너무 중요하죠?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터뜨린다 그랬어요. 뭐가 피어나는 걸까요? 선생님 보세요. 눈이 나뭇가지를 사랑해서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눈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눈꽃을 피워내서 첫사랑을 이루었어요. 봄이 와서 눈이 녹았어요. 첫사랑의 상처가 있는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이 되어서 진짜 피어나는 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뭘 이야기하나요? 봄꽃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바로 진짜 봄이 되어 피어난 봄꽃이고요. 첫사랑이 가고 난 뒤에 찾아오는 인간의 더 성숙한 내면,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상처에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나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상처는 부정적인 거예요. 아름다운 상처는 있을 수가 없죠. 표면상의 진술은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무슨 법 쓰였나요? 역설법 쓰인 거죠. 선생님이 첫 시간에 공통학습 시간에 역설법이 들어있는 시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어요. 시험에 꼭 출제돼요. 왜냐하면 여기와 동일한 표현 기법이 쓰인 것은 쓰이지 않는 것은 모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역설법이 쓰인 시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중에 되게 어렵게 나올 때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라는 시에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돼?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이별이 있어야지만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내용과도 비슷하면서 똑같은 역설법이 쓰인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역설법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오는 눈이 녹고 난 자리에 피는 꽃은 바로 이별 뒤에 찾아오는 더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상처는 뭐를 의미하나요? 봄꽃을 의미하잖아요. 봄꽃은 아름다운 상처야. A는 B야. 무슨 법이에요? 은유법이에요. A는 B호가 은유법일 때 A라고 하는 원관념이 생략되어 있고 B라는 보조관념만 나와도 은유법이에요. 이 앞에도 은유법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이 시는 반드시 뭐를 짚고 가야 되냐면 내신을 시험 공부할 때는 표현 기법들을 짚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표현 기법이 쓰였거든요. 시 전체에 의인법 쓰였죠. 역설법 쓰였죠. 은유법 쓰였죠. 반복법 쓰였죠. 서리법 쓰였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주요 내용 정리 갑니다. 시상 전개 과정. 그래서 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1년에서 뭐가 나오나요? 눈이 내리는 이유가 나와요. 눈이 왜 내릴까요? 나뭇가지에 눈꽃 한번 피워보려고, 첫사랑을 이루어 보려고 눈이 내리죠. 그리고 2연부터 뭐가 나와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이 나오죠. 그래서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기도 하고 남분분 춤추기도 하고 수백 번
한번 미끄러져도 다시 도전하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주고, 이게 바로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이 되죠.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에요. 마침내 눈이 눈꽃을 피워냈어요. 첫사랑이 이루어졌어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예찬적인 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눈이 녹고요. 한 번 된 그 자리에, 첫사랑의 상처가 있는 자리에 꽃이 피어나서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죠. 표현상의 특징, 시간의 변화 이해할 수 있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잖아요. 자연현상을 가지고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거기 뭐 있었어요? 예찬적인 태도 있었어요. 표현기법, 의인법, 나뭇가지, 눈 전부 다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의인법, 서리법, 멈추지 않았으랴, 묻지만 묻는 거 아닌 거, 반복법, 음성상징어의 사용, 햇솜 같은 뭐뭐 같은 직유법, 그리고 은유법. 눈꽃이라고 하는 것도 눈꽃을 이야기할 때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그러잖아요. 황홀의 원관념이 뭐예요? 눈꽃이잖아요. 그래서 A는 B요, 결국엔 은유법이 쓰여 있고요. 마지막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역설법도 있으면 선생님 은유법도 있다고 얘기해서 표현 기법을 꼭 점검하시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위시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1, 2, 3, 4, 5하고 시 5개를 줘요. 그 5개마다 어떤 표현 기법이 있는지 다 뽑아내고 위시에 없는 것을 찾아낸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반어법 같은 게 들어있으면 여긴 절대 없잖아요. 이런 시들 반대로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다양한 감각을 쓰고 있어서 눈 내리는 모습, 꽃이 피어나는 것 시각이고요. 아까 싸그락 두드리는 것은 청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촉각, 한번 됐다라고 할 때 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 중에서 촉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촉각도 사용되어서 다양한 감각이 사용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서정갈래이니까 운율이 있는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어떤 운율이 사용되었나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의 반복, 남분분 하면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싸그락 남분분 다 합치면 음성어나 의태어를 통해서 의성어나 의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이런 것은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음성상징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내재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유시,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 자유시라서 율격은 내재율이고요. 서정적,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고요. 회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회화는 그림이잖아요. 여러분이 시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표현한 첫사랑, 그리고 첫사랑이 지나간 뒤에 오는 더 성숙한 사랑, 인간의 내면적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 고재종의 첫사랑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얘랑 같이 반드시 묶어서 봐야 될 작품이 뭐냐면 바로 이영기의 낙화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좀 감이 오지 않아요? 낙화는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연현상이 들어있어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결국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시도 이별이 아프긴 하지만 그 이별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상처가 나중에 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별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별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여기서는 꽃이 떨어지는 낙화가 이별인데, 꽃이 떨어져야 여름이 되면 잎이 피고요. 가을이 되면 더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꽃이 떨어져 줘야 한다는 이별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영기의 낙화 볼 건데, 고재종의 첫사랑이랑 비슷한 코드가 너무 많아요. 어떤 코드가 있냐면 이별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역설법도 있고요. 음성상징어도 사용되었고요. 볼 게 많겠죠? 당연히 의인법도 사용되었습니다. 볼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다 그래서 똑같이 예찬적인 태도도 들어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별이죠.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가를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서 예찬적인 태도도 보이고, 고재종의 첫사랑에서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라고 할 때 예찬적인 태도가 들어있었죠.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해 가나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는 게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꽃이 떨어지는 낙화가 되는 거고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꽃이 떨어지는데
봄한철 격정을 인내했더니, 격정을 인내했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개화예요. 온 노력을 통해서 꽃을 피워낸 거잖아요. 이게 고재종의 첫사랑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눈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고 있어요. 꽃이 떨어지는 것이 고재종의 첫사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봄이 되어 있어 눈이 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이해하셨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잠깐 얘들아, 설마 저기 있는 분분한을 보고 음성상증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저거 음성상증어 아니야? 음성상증어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긴 있어요. 어디 있냐면 하롱하롱. 이런 게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음성상징어예요. 분분한 음성상징어는 아니에요. 분분한 낙화, 어떤 모습이에요?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상상하시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결별은 이별이에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술상의 모순이죠. 무슨 법이에요? 역설법이에요.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꽃이 떨어져야 더 성숙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한 거죠.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은 헤어져야 할 때, 꽃이 떨어져야 할 때. 무성한 녹음, 어느 계절을 얘기해요? 여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해서 꽃이 떨어지는 거,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꽃이 떨어지는데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하롱하롱이라고 하는 의태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태어 당연히 뭐가 되나요? 음성상징어가 되죠.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샘터에 물이 천천히 고이는 거예요. 빠른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물 고이듯. 의미가 뭐예요? 이별의 의미는 성숙이에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고 나면 더 성숙하게 열매가 맺을 수 있잖아요.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하지만 이별은 슬픈 일이죠. 어때요? 고재종의 첫사랑과 비교할 게 정말 많죠? 음성상징어 사용된 거, 역설법 사용된 거, 예찬적 태도,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추상적인 정서의 구체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나요? 구체화시켜서 표현했어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돼요. 사실은 유추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거, 눈이 녹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이별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유추의 코드도 들어있죠.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선생님 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하나 더는 이번에 뭐냐면 장성남의 배를 메멸한 시예요. 장성남의 배를 메멸한 시도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차이점이 있다면 자연현상은 나오지 않아요. 뭐를 통해 보여줄 거냐면 배, 사람이 타는 배 알죠? 배를 가지고 와서 묶는 화자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이별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어떤 심화된 인식을 보여주는 시라서 이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있는 시들이랑 묶어볼 수 있고요. 이 시를 하고 나면 장성남의 배를 밀며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뭘까요? 배를 매며가 사랑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배를 밀며는 바로 이별하는 거, 사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공통 코드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장성남의 배를 매며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서, 나라고 했으니까 시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등장해요. 근데 밧줄이 날아온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인연이 어떻게 찾아오나요? 예고 없이, 소리 없이, 그것도 등 뒤에서 훅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준비하지 않았어요. 무방비의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밧줄이 사랑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할게요? 뛰어가서 그랬어요. 어때요? 어떤 마음이에요? 반가운 마음이에요. 막 달려가서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맨다 그랬어요. 배가 뭘까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을 가져와서 묶은 거니까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오나요? 사랑이 다가오는 속성을 이야기해요. 천천히 와요. 조용히 와요. 멀리서 온다고 이야기하죠. 이해갔나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어디에서 왔냐면 호젓한 부둣가를 좀 네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호젓한 부둣가의 공간적 의미를 좀 많이 묻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해요. 호젓한 부둣가에 화자가 있었는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호젓한 부둣가에 어떻게 있었게요? 우연히 그럴 일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넉놓고 있었어요. 뭐예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랑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공간이고요. 사랑이 시작된 공간도 맞아요. 여기에 있다가 배가 들어와서 밧줄을 받았으니까 호젓한 부둣가는 사랑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한 곳이에요. 예상은 못했지만 사랑이 시작된 곳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뒤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랑에 대한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공간도 맞습니다. 이해했나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넉놓고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갑자기 배가 들어와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랑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던져지는 배를 묶을 수밖에 없어서 거부할 수 없는 뭐를 이야기하나요? 바로 운명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배를 묶게 돼요.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그랬어요. 우리 일단 배라는 시어를 먼저 볼까요? 배가 뭐였나요? 사랑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사랑의 대상인데 누구와 함께 배가 떠 있나요?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같이 다가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에요. 구름과 빛과 시간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를 매면 그랬어요. 아까 배를 매면이 뭐였죠? 사랑을 시작하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랬어요. 일단 처음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아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함께 사랑하게 된다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심화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의 본질에 대한 심화된 깨달음이에요. 이걸 아까 어디에서 알았나요? 아까 호젓한 부둣가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맞아요.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사랑의 본질에 대한 심화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그랬어요. 온종일 떠 있대요. 그 울렁거린다는 것은 사랑할 때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렘, 기쁨, 이런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 이해 가시나요? 결국에는 인간의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화자가 배를 묶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가 되겠습니다.